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30년간 지배해온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긴급 보고서가 올라온 겁니다. 154억 달러, 단 하나의 나라가 1년 만에 찍은 방산 수출액입니다. 그 나라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경악했고 유럽이 줄을 섰고 독일이 무릎을 꿇은 그날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의 동맹 전략력 평가국에서 부국장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토 동맹국들이 어떤 무기를 쓰고 있고 그 무기가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를 리 없었죠. 다만 제게 한국은 늘 같은 의미였습니다. 좋은 고객이요. F-35를 사고 패트리엇을 사고 이지스 구축함을 사주는 나라. 미국 방산업계 입장에서 한국은 성실한 구매자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2년 전 서울 에이덱스 방산 전시회에 참관단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 업체 부스 앞을 지나치면서 동료에게 이런 농담까지 했었습니다. 자동차 만들던 나라가 전차도 만드네. 외형은 그럴듯한데 실전에서 쏴본 적은 있을까? 그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제가 한국 때문에 밤잠을 못 자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5년 12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워싱턴의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어요. 펜타곤 지하 보안구역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 빨간 표지에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미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내려온 공식 질의서였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죠. 동유럽 동맹국의 한국 무기 도입 확대에 따른 안보 리스크 평가. 저는 그 제목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안보 리스크라고요? 그런데 질의서 하단에 찍힌 배포 목록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국방장관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차기 국장 인사위원회. 공교롭게도 12월 인사 시즌이 코앞이었어요. 이 보고서가 제 20년 커리어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질의서를 펼쳐봤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날카로웠어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전차 980대를 사기로 했다. 자주포 672문, 전투기 48대, 다연장 로켓 288문까지 총 계약 규모가 220억 달러, 한화로 30조 원이 넘는다. 단일 국가 기준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다. 그런데 이 무기들이 나토 표준에 적합한가? 미국 안보에 문제는 없는가? 48시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숫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차 980대요. 미국이 유럽에 전진 배치한 에이브럼스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수백 대 수준입니다. 한국이 폴란드 한 나라에만 그 이상을 팔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불안하게 만든 건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질의서 뒷면에 첨부된 지도를 펼치자 동유럽 전체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하나같이 한국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나라들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지도의 색깔은 전부 파란색, 그러니까 미국산이었어요. 그게 지금은 절반 이상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지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48시간. 시간이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더니 이미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질의서를 받은 지 2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아직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팀을 소집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사라 첸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방산 전문 분석관이었죠. 한국계 미국인 3세로 조지타운 대학에서 안보학 석사를 마친 뒤 제 팀에 배정된 지 3년째였어요.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지만 데이터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사라에게 질의서를 건네자 그녀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 내려갔어요.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묘했어요. 놀란 것도 또 아니고 불안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건가? 사라가 노트북을 열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2025년 기준 154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62% 증가했고요. 수출 대상국이 10개국에서 20개국으로 2배 늘었습니다. 방산 주요 4개 기업의 수주 잔고가 130조 원을 돌파했고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멈칫했습니다. 130조 원이면 미국 중견 방산업체 서너 개를 합친 규모였어요. 사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국 대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이 0.5%입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미국은 64%입니다. 잠시 안도했죠. 하지만 사라의 다음 말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6.5%는 프랑스와 공동 2위입니다. 5년 전에는 한국이 이 순위에 아예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공동 2위. 5년 전엔 순위에도 없던 나라가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가웠어요. 이건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라, 유럽 출장을 가야 할 것 같다. 폴란드 현장을 직접 봐야 해.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크 셰퍼드. 전 레이시온 부사장 출신, 현 국방부 방산자문위원, 62세의 은발에 진한 네이비 수트. 옷깃에는 늘 성적이 핀이 꽂혀 있었죠. 비싼 향수 냄새가 그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가 제 책상 앞에 서더니 질의서를 힐끗 보고는 특유의 말투로 입을 열었어요. 콜린스, 이거 내가 먼저 브리핑할 게 있어. 숫자를 보세요, 숫자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과의 싸움이 48시간 내내 계속될 줄은요.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무엇인지도요. 마크 셰퍼드라는 사람을 설명하려면 먼저 그의 손을 봐야 합니다. 악수할 때 상대의 손등이 아래로 가도록 비트는 사람이었어요. 대화할 때 검지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고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시계를 보는 습관이 있었죠. 62세, 은발을 빈틈없이 뒤로 넘긴 머리, 맞춤 네이비 수트에 금색 카프스 단추, 옷깃에는 365일 성조기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레이시온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미 국방부가 매년 수십억 달러어치 미사일을 사주는 그 회사 말입니다. 퇴직 후 국방부 방산자문위원이 됐는데 업계에선 이런 사람을 회전문 인사라고 부르죠. 방산업체를 대변하면서 국방부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 저는 셰퍼드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회와 국방장관실에 그의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셰퍼드가 제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노트북을 열어 벽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허락도 없이요. 화면에 뜬 제목은 한국 방산의 유럽 침투, 미국 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분석이었어요. 침투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습니다. 마치 한국이 적국인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셰퍼드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감정 빼고 숫자만 봅시다. 미국 방산 수출이 연간 2,380억 달러입니다. 이 중 유럽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6%예요. 대략 62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 파일을 잘 나가고 있어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유럽 수출 추이가 그래프로 나타났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한국의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셰퍼드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차점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5년 안에 유럽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을 위협하게 됩니다. F-35 한 대 팔 때 FA 54대가 깔리는 거예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 첸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자문위원님, 한국 무기의 성능 평가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셰퍼드가 사라를 힐끗 봤어요. 그의 눈빛에 미세한 불쾌감이 스쳤습니다. 성능이요? 첸 분석관, 성능을 논하려면 실전 기록부터 봐야죠. K2 전차가 실전에서 단 한 발이라도 쏴본 적이 있습니까? 에이브럼스는 3번의 전쟁을 치렀어요. 레오파르트도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됐고요. 한국 전차는 전시장에서만 굴러갔습니다. 사라가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셰퍼드가 먼저 말을 이었거든요. 실전 검증이 안 된 무기를 나토 동맹국이 주력으로 쓴다. 이건 안보 리스크입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셰퍼드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의 논리에는 구멍이 없어 보였어요. 실전 검증, 이건 반박하기 어려운 팩트였으니까요. 셰퍼드가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기술 독립성입니다. 그가 화면에 한국 무기의 핵심 부품 공급망 도표를 띄웠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무기들, 속을 까보면 미국산 부품이 상당합니다. 엔진, 항전 장비, 유도 시스템, 미국 기술 없이는 완성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런 무기를 자기네가 만든 것처럼 팔아대는 겁니다. 셰퍼드의 검지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그 소리가 묘하게 신경을 건드렸어요.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콜린스, 이건 안보 문제인 동시에 산업 문제입니다. 한국이 유럽에 무기를 팔 때마다 미국 방산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텍사스, 코네티컷, 조지아, 방산 공장이 있는 주들에서 표가 빠집니다. 의회가 왜 48시간짜리 보고서를 요구했겠습니까? 중간선거가 14개월 앞이기 때문이에요. 정치까지 끌어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라가 의자 등받이에 살짝 기댄 걸 보니 그녀도 느꼈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평가 보고서가 아니라 정치적 지뢰밭이었습니다. 셰퍼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큼지막하게 적힌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론, 한국 방산의 유럽 확대는 미국 국익에 반한다. 제한 조치를 권고한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어요. 이 사람은 보고서를 쓰러 온 게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셰퍼드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콜린스, 48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제 자료를 베이스로 쓰세요. 의회가 원하는 답이 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노트북을 접으며 USB 하나를 제 책상 위에 툭 놓았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그의 동선을 따라 천천히 퍼졌어요. 셰퍼드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에 사라와 저만 남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에 윙하는 소리만 들렸죠.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자료 쓸 건가요? 저는 셰퍼드가 두고 간 USB를 바라봤습니다. 결론이 먼저 정해진 보고서, 의회가 듣고 싶은 말만 적힌 보고서. 그걸 내면 분명 국장 승진에는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20년간 이 자리에서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데이터가 결론을 만든다. 결론이 데이터를 만들면 안 된다. 저는 USB를 서랍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한다. 폴란드에 가자. 사라가 노트북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 걸 봤습니다. 벽시계가 오전 11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48시간 중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셰퍼드가 단순한 자문위원이 아니라는 걸요. 그가 USB에 담아온 결론은 이미 의회 군사위 핵심 의원 3명에게 사전 브리핑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떤 보고서를 쓰든 셰퍼드의 결론과 다르면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했어요. 그리고 그 충돌의 한가운데에 제 승진 심사가 놓여 있었죠. 셰퍼드의 편을 들면 승진이 쉬워지고 데이터를 따르면 적을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며 사라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비행기로 바르샤바 가자.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뽑아야 한다. 사라가 이미 항공편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바르샤바까지 직항으로 9시간. 비행기 안에서 잠이라도 자야 했어요. 48시간 중 남은 시간은 45시간. 그리고 폴란드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은 셰퍼드의 논리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현실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그걸 몰랐습니다.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 내린 건 새벽 5시였습니다. 12월의 폴란드는 뼛속까지 추웠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주폴란드 미국 대사관에서 보내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저와 사라는 곧바로 동부 포병여단 주둔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폴란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끝없이 펼쳐진 평야 위에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 평야가 바로 러시아 전차가 밀고 내려올 경우 가장 먼저 전장이 될 땅이었어요. 폴란드 사람들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무기를 원했는지 이 풍경을 보면 이해가 됐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땅이었으니까요. 주둔지 정문을 통과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K9 자주포 12문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포신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체 표면에 손을 대봤어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장갑 너머로 전해졌죠. 여단장 야첵 코발치크 대령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에 눈가 주름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이 저보다 2배는 두꺼웠습니다. 20년간 포병으로 복무한 손이었죠. 코발치크 대령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뭘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 무기가 나토에 적합한지, 미국 안보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러 왔습니다. 대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코발치크 대령이 저를 지휘소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그럼 숫자부터 보여드리죠. 벽면 모니터에 K9 자주포의 운용 현황이 떴습니다. 가동률 98%.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어요. 98%라고요? 미군 109 팔라딘의 평균 가동률이 85% 내외입니다. 독일 PZH-2000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장이 잦아 가동률이 70%대까지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98%라니. 저는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대령이 코웃음을 치며 답했어요. 정확하냐고요? 이 자주포들은 배치된 이후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매일 훈련하고 매일 점검하고 매일 돌아갑니다. 독일제였으면 벌써 절반은 정비창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사라가 옆에서 노트북에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타자 속도가 빨라진 걸 보니 뭔가 잡힌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셰퍼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동률 98%입니다. 셰퍼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셰퍼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만든 건 품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콜린스. 6개월 만에 납품했다는 건 오히려 불안 요소입니다. 지금 가동률이 좋다고요? 1년만 지켜보세요. 부품이 닳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일견 그럴듯한 말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코발치크 대령이 옆에서 제 통화를 듣고 있었는지 전화가 끝나자마자 저를 데리고 정비창으로 향했습니다. 정비창 안에는 K9 자주포 세문이 분해된 채 놓여 있었어요. 부품 하나하나가 정리되어 있었고 정비 기록부가 벽면에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령이 기록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배치 18개월째입니다. 주요 부품 교체 건수가 전체의 2%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코발치크 대령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야외 사격장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관측소 2층에 올라가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사격 명령이 떨어지고 포구에서 불길이 터져나왔어요. 굉음이 가슴팍을 때렸습니다. 표적까지 거리 40km, 사거리 연장타운을 사용한 사격이었죠. 포탄이 표적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도 마찬가지였어요. 15초 동안 3발 급속 사격 모드였습니다. 대령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사거리 연장탄 기준 최대 54km입니다. 독일 PZH-2000이 56km니까 사실상 동급이에요. 그런데 가격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K9이 대당 약 40억원입니다. PZH-2000은 억원이에요. 2.5배 차이입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리고 대령을 봤어요. 그가 씩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같은 돈으로 독일 것 하나 사는 동안 우리는 한국 것 2대 반을 삽니다. 전쟁에서 뭐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사격장을 나와 주둔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슈니첸과 시큼한 수프였어요. 코발치크 대령이 맥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대령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2002년 2월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는 독일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급하게 보내달라고요. 독일의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18개월 기다리라는 겁니다. 프랑스는 2년이라고 했고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느라 우릴 뒤로 밀었습니다. 대령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6개월이요. 자국군 물량까지 돌려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6개월 만에 전부 납품했어요. 한 대도 빠짐없이. 대령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8개월과 6개월, 그 차이가 전쟁에선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뭘 평가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K2 전차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기갑 여단 사령관이 직접 나와 시승을 권했어요. 저는 K2 전차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걸리는 순간 진동이 온몸을 타고 전해졌죠. 1500마력 파워팍이었습니다. 훈련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가속력이 놀라웠어요.
기갑 사령관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보다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엔진 출력이 상상 이상이에요. 하차한 뒤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레오파르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령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레오파르트는 좋은 전차입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격이 2배고 납기가 3배고 정비에 독일 기술자가 와야 합니다. K2는 우리 정비병이 현장에서 바로 고칩니다. 전쟁은 성능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사라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녁 바르샤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셰퍼드에게 2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 동안 확인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전달했어요. 가동률 98%, 사거리 54km, 가격 2.5배 차이, 납기 6개월 대 18개월. 전화기 너머로 셰퍼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성능이 괜찮다 칩시다. 그런데 콜린스, 하나만 물어봅시다. 한국이 유럽에 무기를 깔면 그 정비와 부품은 누가 공급합니까? 한국이 유사시에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와서 부품을 갈아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유럽 전역에 기지가 있어요. 독일은 옆 나라고요. 한국은 9,000km 밖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어요. 솔직히 셰퍼드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성능과 가격은 한국이 앞섰지만 공급망과 유지보수 체계는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사라가 옆 방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들어온 그녀의 얼굴에 묘한 빛이 있었어요. 부국장님, 제가 밤새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셰퍼드 자문위원의 논리가 근본부터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48시간 중 남은 시간은 33시간. 저는 사라의 노트북을 펼치기 전에 잠시 창밖을 봤어요. 바르샤바의 밤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펼친 노트북 화면에는 스프레드시트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K방산 공급망 역추적 분석이었어요. 사라가 바르샤바행 비행기 안에서 9시간 동안 만든 자료였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사라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셰퍼드 자문위원이 한국 무기에 미국산 부품이 많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인지를 반대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라가 스프레드시트의 한 열을 가리켰습니다. K9 자주포 한문을 수출할 때 미국 업체에 돌아가는 부품 매출입니다. 엔진 제어 유닛, 관성 항법 장치, 통신 모듈, 한 문당 수억 원 규모의 미국산 부품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눈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폴란드에 자주포 672문을 팔면 사라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국 부품 업체에 수천억 원의 매출이 생깁니다. 한국이 팔면 미국도 법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셰퍼드는 한국 방산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팔수록 미국 부품 업체의 주문이 늘어나는 구조였어요. 저는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확실한 거지? 사라가 노트북에서 다른 탭을 열었어요. 미국 상무부의 방산 부품 수출 통계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급증한 2022년 이후 미국의 대한국 방산 부품 수출액도 함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프 두 개가 거의 평행하게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셰퍼드의 논리가 근본부터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막으면 미국 부품 업체도 죽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와 사라는 바르샤바에서 베를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본사를 직접 방문하기로 한 거였어요. 비교 대상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보고서에 힘이 실리니까요. 베를린에서 차로 2시간, 뒤셀도르프 외곽에 위치한 라인메탈 본사는 웅장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가 건물 외벽의 벽돌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어요. 로비에 걸린 흑백 사진들,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친 회사의 연역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죠. 회의실로 안내됐고 유럽 영업 담당 부사장 휴미트 박사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60대 초반, 금태 안경에 회색 정장, 말투가 느리고 정확했어요. 독일 엔지니어 특유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대신 독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까? 휴미트 박사가 안경을 밀어올리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레오파르트는 세계 최고의 전차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검증까지 끝났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폴란드는 한국을 골랐을까요?
슈미트 박사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납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생산산 라인이 풀가동 중이었고 폴란드가 원하는 일정에 맞출 수 없었죠.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지금은 가능합니까? 18개월은 필요합니다. 사라가 옆에서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6개월이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사라를 잠깐 쳐다봤어요.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독일은 정밀함을 중시합니다. 서두르면 품질이 떨어지죠. 사라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한국 K9의 현장 가동률이 98%입니다. 슈미트 박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전투기는 어떻습니까?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한 건 알고 계시죠? 슈미트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FA-50은 경투기입니다. 유로파이터나 F-35와 비교 등급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절대 성능은 F-35가 우위죠. 그런데 슈미트 박사, F-3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달러입니다. 그 돈이면 FA-50을 4대 삽니다. 동유럽 최전선에 지금 당장 F-35 한 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6개월 안에 날 수 있는 전투기 4대가 필요합니까? 슈미트 박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슈미트 박사가 비공식적으로 커피를 제안했어요. 본사 건물 1층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님, 사실을 말씀드리죠. 독일 정부는 폴란드를 파트너가 아니라 시장으로 봅니다. 기술 이전이요? 불가능합니다. 핵심 기술을 넘기면 독일 일자리가 줄어드니까요.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저는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만 파시겠다는 겁니까? 슈미트 박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게 독일의 방식입니다. 저는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독일은 문을 아예 닫아놨어요. 비싸고 느리고 기술도 안 주고 태도는 오만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사라에게 말했어요. 셰퍼드가 한국 대신 독일을 대안으로 밀고 있잖아. 이 정도면 대안이 아니라 차선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부국장님, 진짜 문제는 가격이나 납기가 아닙니다. 이걸 보세요. 사라가 화면에 띄운 건 방산 수출국별 패키지 비교표였습니다. 가로축에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이 나열되어 있었고 세로축에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정비, 교육, 업그레이드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미국 열에는 전투기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독일은 전차만, 프랑스는 전투기와 잠수함만. 그런데 한국 열에는 모든 항목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정비, 교육, 업그레이드, 전부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파는 겁니다. K2 전차를 사면 K9 자주포가 따라오고 FA-50 전투기가 따라오고 천무 다연장 로켓이 따라오고 정비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풀 패키지를 제공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저는 그 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은 F-35 하나에 올인하고 나머지는 동맹국 알아서 해라. 독일은 레오파르트만 팔겠다. 프랑스는 라팔만 팔겠다. 그런데 한국은 전부 다 깔아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켜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가락으로 한국 열의 동그라미들을 하나씩 짚었어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정비, 교육, 업그레이드. 7개. 이건 무기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시스템을 통째로 싣는 거였어요.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하면 정비 체계가 한국 표준에 맞춰지고 교육 매뉴얼이 한국식으로 바뀌고 업그레이드 주기도 한국이 결정합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더 깊이 묶이는 구조였어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구조를 설계한 사람들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든 겁니다. 베를린에서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셰퍼드에게 3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셰퍼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뭡니까? 한국을 막으면 폴란드는 어디서 무기를 삽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독일은 18개월 걸리고 가격은 2배고 기술 이전은 거부합니다. 미국 F-35는 폴란드 예산으로 감당이 안 돼요. 한국을 빼면 폴란드 무기고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 구멍을 누가 채웁니까? 셰퍼드가 답했습니다. 그건 폴란드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전화기를 잠시 귀에서 떼고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동맹이 뭔지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건가? 셰퍼드, 동맹국 무기고에 구멍이 뚫리면 그건 미국 문제가 됩니다. 나토의 동쪽 방벽이 무너지면 그 뒤에 서 있는 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셰퍼드가 시계 본 소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그가 말했습니다. 콜린스, 당신 결론이 의회 기대와 다르면 곤란해질 거요. 잘 생각하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협박이었어요. 48시간 중 남은 시간은 21시간이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 여유도 없었어요. 사라가 폴란드 국방부를 통해 하나 더 잡아놓은 일정이 있었거든요. K9 자주포 현지 조립시설 야간 방문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 산업단지에 위치한 조립 공장까지 차로 40분. 어둠 속에서 공장 건물의 불빛이 멀리서부터 보였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데 공장 전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드릴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폴란드 한복판에서 한국어라니.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K9 자주포 차체 위에 올라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절반은 폴란드인이었고 절반은 한국인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손짓과 간단한 영어로 폴란드 엔지니어들에게 조립 순서를 알려주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서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뺨이 푹 꺼진 사람도 있었고 작업복 소매에 기름때가 까맣게 묻어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명이 차체 위에서 내려오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몇 마디 나눴어요. 그는 한국 창원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출발 전날까지 야근을 하고 비행기에 올라 인천에서 바르샤바까지 13시간을 날아온 뒤 공항에서 바로 이 공장으로 왔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쉬지도 않고 바로 작업에 들어온 겁니까?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일정이 있으니까요. 약속한 날짜에 맞춰야 합니다. 약속이요. 제가 20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방산업체를 봐왔지만 납기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공장 한쪽 구석에 간이 휴게실이 있었어요. 접이식 테이블 위에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담요 몇 장이 널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면서 작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폴란드 공장 책임자 야책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좀 쉬라고 해도 안 쉬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합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왔을 때는 오후 5시면 퇴근하고 주말에는 절대 안 나왔거든요. 저는 휴게실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폴란드는 그저 수출 고객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사라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제가 한국기술팀 팀장을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작업복 주머니에 볼펜 3자루가 꽂혀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물었어요. 팀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건 그냥 수출 계약 아닙니까? 팀장이 잠시 멈칫했어요. 작업 장갑을 벗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도 70년 전에 비슷한 상상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총도 없고 전차도 없고 나라를 지킬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한테 빌려야 했고 사정해야 했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 누군가 우리한테 6개월 만에 무기를 보내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요. 급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역사가 말을 마치는 순간 공장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드릴 소리가 멈추고 망치 소리가 멈추고 한국 기술자 몇 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팀장의 말을 들은 거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제 아버지 로버트 콜린스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1951년 21살에 부산에 상륙해서 1년 반을 싸웠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재에 흑백 사진 한 장을 걸어놓고 있었어요. 1953년 서울.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폐허였습니다. 잔해 위에 아이들이 서 있었고
먼지 속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날라오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 사진을 가끔 바라보며 한마디 했었습니다. 제임스, 그 나라 사람들 눈빛이 달랐어. 폐허 위에 서 있으면서도 포기한 눈빛이 아니었단다. 그 나라는 반드시 일어날 거다. 아버지는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진은 아직도 제 서재에 걸려 있어요. 저는 폴란드 공장 한복판에 서서 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1953년 폐허의 서울,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 수 없던 나라. 그 나라의 후손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밤을 새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총으로 지킨 나라가 이제 그 총을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조여왔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3세인 그녀에게 이 장면이 어떤 의미일지 저는 감히 알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떠올랐어요.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가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미국이 원조를 준 나라가 147개국이었는데 그 중에서 60년 만에 원조를 준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게 된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한 개국입니다. 한국뿐이에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5위 군사 강국, 방산 수출 154억 달러.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공장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결과였어요. 저는 팀장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팀장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갑을 끼고 차체 위로 올라갔어요. 드릴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공장을 나선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차에 오르며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셰퍼드가 말했지. 한국 전차는 실전에서 한 발도 쏜 적이 없다고. 맞아. 그 말은 사실이야. 그런데 사라, 실전에서 쏘지 않아도 되는 무기를 만든 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전쟁 없이 오직 기술과 근성만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사라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답했어요. 부국장님, 보고서에 뭘 쓸 건지 이제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이 섰어요. 셰퍼드가 뭐라고 하든 의회가 뭘 기대하든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을 쓸 겁니다. 바르샤바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48시간 중 남은 시간은 18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셰퍼드와의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할 예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내린 건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직항으로 10시간.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사라와 번갈아가며 보고서 초안을 썼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했어요. 폴란드 현장의 가동률, 독일과의 비교, 생태계 분석, 공급망 역추적. 문제는 결론이었습니다. 셰퍼드가 원하는 결론과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이 정반대였으니까요.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곧장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48시간 중 남은 시간은 9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보안 구역으로 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셰퍼드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선 자세였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성조기 핀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어요. 콜린스, 회의실로 갑시다. 이야기할 게 있어. 회의실 문을 열자 예상 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셰퍼드 혼자가 아니었어요. 의회 군사위 소속 보좌관 2명, 그리고 국방장관실 정책차장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셰퍼드가 판을 키운 겁니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이 사람은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 의회와 장관실을 돌며 자기 결론을 미리 깔아놨던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사라와 나란히 앉았고 맞은편에 셰퍼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책차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콜린스 부국장, 유럽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죠. 저는 노트북을 열며 사라를 힐끗 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준비된 자료를 띄웠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려는 순간 셰퍼드가 먼저 끼어들었어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명확히 합시다. 셰퍼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감정 빼고 본질만 봅시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좋다는 건 인정합니다.
가격이 싸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건 성능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패권 문제입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 전체에 깔리면 미국은 동맹 통제력을 잃습니다. 30년간 미국이 유럽 안보의 축이었는데 그 축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비 체계가 한국 표준으로 바뀌고 교육이 한국식으로 바뀌고 업그레이드 주기도 한국이 결정합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기 장사가 아니라 안보 질서의 재편입니다. 의회 보좌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책차장도 팔짱을 끼고 셰퍼드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셰퍼드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셰퍼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그의 논리를 인정한 게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패권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셰퍼드가 눈을 가늘게 떠서요. 저는 사라의 노트북에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시나리오 1. 미국이 한국 방산의 유럽 수출을 제한합니다. 폴란드는 1980대 계약이 취소됩니다. 독일에 발주하면 18개월 후에나 첫 물량이 옵니다. 그 18개월 동안 폴란드 동부 국경에는 전차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그 빈틈을 모를까요? 정책차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시나리오 2. 한국 방산 빅4의 수주 잔고가 130조 원입니다. 한국 경제가 방산 수출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방산을 막으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옵니다. 한미 동맹의 핵심 파트너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게 동맹 강화입니까? 셰퍼드가 반박했어요. 동맹은 무기가 아니라 정치로 유지되는 겁니다, 콜린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동맹은 정치입니다. 그런데 셰퍼드, 시나리오 3을 보시죠. 화면에 세 번째 슬라이드가 떠서요. 한국을 막으면 폴란드 무기고에 구멍이 뚫립니다. 루마니아도, 노르웨이도,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독일뿐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방산 수출이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밀어내면 그 자리를 중국이 채웁니다. 나토 동맹국이 중국 무기를 쓰는 날이 오는 겁니다. 한국을 막는 순간 미국은 동맹을 잃습니다. 그게 패권을 지키는 겁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셰퍼드의 검지가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톡톡 두드리는 습관이 처음으로 멈춘 겁니다.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셰퍼드, 당신이 처음에 꺼낸 논리를 기억합니까? 한국 무기에 미국산 부품이 많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사라가 공급망 분석착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이 K9 자주포 607이문을 폴란드에 팔면 미국 부품 업체에 수천억 원의 매출이 생깁니다. 한국이 K2 전차 980대를 팔면 미국 엔진 기술료가 들어옵니다. 한국이 팔면 미국도 법니다. 한국을 막으면 미국 부품 업체도 죽는 겁니다. 의회 보좌관 한 명이 고개를 들어 셰퍼드를 봤어요. 셰퍼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셰퍼드, 당신은 한국 방산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텍사스, 코네티컷, 조지아의 일자리를요. 그런데 정확히 그 주들에 있는 부품 업체들이 한국 방산 수출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겠다는 일자리를 당신의 논리가 죽이는 겁니다. 5초, 10씩 5초, 셰퍼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셰퍼드의 측근으로 국방부 방산 분석실에서 10년째 일하는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셰퍼드와 다른 의견을 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료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 계산에 빠져있던 변수입니다. 한국 수출이 미국 부품 매출과 연동된다는 구조를 저는 간과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오브라이언에게로 쏠렸어요. 셰퍼드가 오브라이언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배신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차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콜린스 부국장, 보고서를 마무리하시죠. 결론은 당신의 데이터를 따르겠습니다. 셰퍼드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적이 핀이 형광등 아래에서 빛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시계를 보는 습관도 테이블을 두드리는 손가락도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입을 다문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침묵하고 있었어요.
보고서 최종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유럽 확대는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 동맹의 확장이다. 저는 그 문장을 타이핑하고 엔터를 눌렀어요. 48시간 중 남은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사라가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의회 군사위에 전자 발송까지 완료한 건 마감 40분 전이었어요. 사라가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화면에 보고서 첫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셰퍼드의 USB는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발송하고 사무실을 나선 건 새벽 4시였습니다. 펜타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워싱턴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어요. 12월의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포토맥 강 너머로 링컨 기념관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차를 타지 않고 걷기로 했습니다. 지난 48시간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펜타곤 주차장을 지나 알링턴 묘지 방향으로 걸었어요. 새벽 공기 속에 낙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F-35를 사주고 패트리엇을 사주는 성실한 구매자. 2년 전 서울 전시회에서 한국 전차를 보며 농담까지 했었죠. 자동차 만들던 나라가 전차도 만드네 라고요. 그 농담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웠습니다. 걸으면서 지난 이틀간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돌아갔어요. 폴란드 평야 위에 안개가 깔린 새벽, K9 자주포 12문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 코발치크 대령이 18개월과 6개월, 그 차이가 삶과 죽음의 차이라고 말하던 순간, 독일 슈미트 박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그게 독일의 방식이라고 했을 때 느꼈던 허탈함. 그리고 바르샤바 외곽 공장에서 밤을 새우던 한국 기술자들, 눈이 충혈된 채 자주포 차체 위에 올라가 드림을 돌리던 젊은 남자, 컵라면 용기가 쌓인 간이 휴게실, 담요 몇 장이 널린 바닥, 팀장이 작업 장갑을 벗으며 했던 말, 우리도 7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알링턴 묘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 옅은 주황빛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묘지 울타리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십자가들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제 아버지도 저 어딘가에 누워 계십니다. 로버트 콜린스, 한국전쟁 참전 용사. 아버지의 서재에 걸려있던 흑백 사진이 떠올랐어요. 1953년 서울, 건물의 잔해, 먼지,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던 아이들.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며 했던 말. 제임스, 그 나라 사람들 눈빛이 달랐어. 폐허 위에 서 있으면서도 포기한 눈빛이 아니었단다. 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 나라는 일어났습니다. 1953년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지금 세계 군사 강국입니다. 방산 수출 154억 달,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준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알링턴 묘지를 바라봤습니다. 새벽빛 아래 십자가들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 묘지에 누워 계신 참전 용사들 중 한국에서 싸운 분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분들이 총으로 지킨 나라가 70년 뒤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 만약 보실 수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폐허 위에서 시작해 전쟁 없이 오직 기술과 근성만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은 나라, 미국이 147개국에 원조를 줬습니다. 그 중에서 원조국의 기술을 따라잡고 되려 원조국의 무기를 수출하게 된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한 개국입니다. 대한민국뿐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고서 잘 마무리했다. 고마웠다. 사라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부국장님, 올바른 결론을 쓰셨습니다. 올바른 결론,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집에 돌아온 건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서재의 윤곽이 보였어요. 불을 켜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새벽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1953년 서울의 폐허. 저는 그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8시간 전 이 사진은 그저 아버지의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사진 속 폐허 위에 서 있던 아이들의 손자와 손녀가 지금 폴란드에서 밤을 새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기가 나토의 동쪽 방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총에서 기술로, 전장에서 공장으로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사진 속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는 당신이 상상한 것 이상이 됐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보고서에는 쓰지 못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넣기엔 너무 개인적인 말이었지만 지난 48시간의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담은 문장이었어요.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21세기의 안보를 이해할 수 없다. 셰퍼드는 한국을 위협으로 봤습니다. 의회는 한국을 경쟁자로 봤어요. 하지만 제가 폴란드와 독일에서 직접 확인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위협도 경쟁자도 아니었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누구도 도와주지 않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급한 나라에 6개월 만에 무기를 보내주는 나라였습니다. 자국군 물량까지 돌려가며 약속을 지키고 밤을 새우며 공장에서 잠드는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그 근성과 기억이 154달러의 수출을 만들었고 130조 원의 수주 잔고를 쌓았고 20개국이 줄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은 미국의 위협이 아닙니다. 동맹의 확장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 동맹전력평가국 부국장의 시선으로 한국 방산이 어떻게 유럽의 판도를 바꿔놓았는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6개월 만에 납품하고 가동률 98%를 찍고 독일의 절반 가격에 동급 성능을 내고 세계 유일의 풀패키지 생태계를 수출하는 나라. 그 나라가 70년 전에는 총 한자로 만들 수 없는 폐허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 방산 수출 154달러, 수주 잔고 130조 원, 수출출 대상국 20개국. 이 숫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된 70년간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